예, 오늘 금리 통계 이해를 맡게 된 이주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 금리 통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하고 또 그렇게 생산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적정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위주로 그렇게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뒤로 예. 예. 먼저 지금 이제 보통 언론상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사상 최저치, 2001년 통계 작성률 가장 낮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돈 맡기면 손해다,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못 미쳐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금 금리가 5년 만에 최저다, 대출 금리는 그런데 내리지 않았다, 예금 금리 차가 2.76%포인트로 되었다. 그 다음에 연 3% 이상 주는 정기예금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 신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변동금리가 50% 밑으로, 60%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이제 이런 기사가 요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금리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금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는 이제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인데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는 자금의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자 금액이라는 뜻도 있고 이자율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이제 원금분의 이자를 나타낸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금리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문을 보든지 개인을 보든지 간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남아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이 남아도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가계기업 정부 중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계가 좀 남아돕니다. 남아돌고, 부족한 부분은요?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정부는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을 취직하고 집을 사기 전까지는 자금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통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빌려줄 때도 있고 빌릴 때도 있는데, 그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에 이제 그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얼마에 빌려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을 이제 아주 수많은 금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금리 통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금리 통계는 이제 금리의 평균적인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평균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평균이 있는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별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 은행이라든지 개별 상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낸 그런 평균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보실 게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준.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통계에 보면은 물가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물가 통계라 하니 그런 거는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그래가지고 그거는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기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변동만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금리 통계는 변동뿐만이 아니고 수준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도. 조금 다른 이제 지표라고 보시는 실질 GDP 통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GDP 통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나 성장하였느냐 그것만 나타날 뿐이지 그 금액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금리 통계는 이제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금리 통계는 이제 우리가 자산 보유를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그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통화진짜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 금리 통계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격 변수 중에서 이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고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가계 소비를 보게 되면은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는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 수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소득이 낮으면 적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그 자금 보유자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 저축을 늘리게 될까요?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이제 가격이 변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현재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에 소비하려고 저축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금을 차입하는 가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소비를 못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내버리면은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요것을 이제 금리가 내리면은 하면은 이제 반대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제 기업의 투자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투자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므로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요. 금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구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내에서 뭘 구입하겠다, 사겠다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반대로 보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물가가 좀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국가 사이의 자금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미국의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만약에 낮아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중국의 금리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안화 예금을 들겠다 하면서 이제 위안화 예금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금 이동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구분이 가능한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명목금리는 이제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좀 말이 어려운데, 이제 이게 실질 금리는 이제 이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할 때는 실질 금리는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많이 들자 그러면은 이제 벽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벼 있죠. 쌀을 만드는 벼 있죠. 벽실을 뿌려가지고, 벽실을 이제 100개를 뿌렸는데, 뿌려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 벽실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103개를 준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몇 %입니까? 3% 되겠죠? 내가 농부한테 벽실 100개를 빌려줬는데 실물 형태로 그것을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른 비용들 다 빼고 나한테 돌려주는 게 103개를 돌려줬다. 그러면은 그 3개는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금리는. 거기는 가격이라는 요소가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실물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금리. 근데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실물적인 금리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명목금리보다도. 그러나 현실에서 이제 명목금리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실질금리를 보고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금리라는 표현이 있고 채권 수익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익률. 예, 이제 이 국공채나 회사채 이런 같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보다도 수익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익률. 예.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를 하고 변동금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금리의 원가 구성을 보게 되면은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 플러스되는 알파로 플러스되는 가상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고정금리고 이 기준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고채 이제 연동 이자율 그러면은 국고채 금리가 변하면은 이제 가상금리는 그냥 있는데 국고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전체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보통 변동금리는 이제 한 6개월마다 변동을 하거나 1년마다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하게 돼 있고 고정금리는 이제 금융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은행에서는 한 3 내지 5년짜리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3 내지 5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걸 많이 판매하고 주택금융공사 같이 이제 이런 장기적인 모기지론을 하는 데서는 이제 한 10년에서 30년 그런 고정금리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보통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한 1.5%포인트 높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고 변동금리보다 좀 높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고정금리는 앞으로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금융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은 이제 초기에는 조금 이제 높은 금리를 지급을 하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게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그런 이득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빌리는 입장에서 봤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정금리를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5년짜리 고정금리를 판매할 때 금융기관들은 5년짜리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5년짜리 고정된 금리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금융기관도 위험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5년짜리 받아가지고 5년 고정금리를 빌려서 5년을 빌려주고 이제 그렇게 보통 금융기관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보통 기준이 되는 게 6개월 내지 1년짜리 금리인데 그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6개월짜리 채권이나 1년짜리 채권을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돈으로 여러분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동금리, 거기도 자기가 조달할 때 6개월을 조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빌려줄 때 6개월로 빌려주고 1년을 조달하면 1년짜리 빌려주고 5년으로 조달했다 그러면 5년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매칭이라 그러는데 매칭이 이제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그 금융기관은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낯선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금리하고 대고객금리인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금리는 이제 이 콜 시장, 채권 시장 등과 같이 다수의 거래 당사자가 참가하는 공개 시장에서 수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이제 기간이 1년 미만인 콜 금리라든지 CD 유통 수익률, CP 유통 수익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되는 자본시장에서는 국고채 유통 수익률, 회사채 유통 수익률, 금융채 유통 수익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장금리에는 사실상 원래는 이제 이 시장에서는 맨 처음 거래가 일어날 때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발행시장. 누군가 처음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서 만기까지 보유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파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통시장. 첫 번째 사서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제 그래가지고 만기까지 여러 번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시장금리에서 왜 유통 수익률만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발행시장은 이게 발행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발행시장은.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 발행하는 그 금리가 실제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매출 금리였느냐, 그러지 않은 할인 판매한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잡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 수익률, 이걸 가지고 시장 금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고요. CD 같은 경우는 이제 CD하고 CP하고 이것을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요. CD는 이제 은행이 발행하는 건데 예금은 예금인데 이 CD는 이제 채권의 형태를 가진 예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양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보통 예금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양도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양도성이 부여된 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CD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CP라고 해서 이는 기업어음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거는 짧은 기간의 회사채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국고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돈을 메꾸는 용도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국고채고 회사채는 이제 기업이고요. 금융채는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로는 이게 이제 은행들이 발행하는 것만 금융채라 그러고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제 금융기관들, 카드 회사 이런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도 포함해서 금융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은행 위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개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금리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이제 대고객금리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고객 간의 계약에서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신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금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신금리는 이제 차입자의 신용상태와 차입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가 적용을 합니다. 금융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시겠지만 가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차입 기간에 따라서 다 금리가 다르게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수신금리도 이제 이게
예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이 예금을 하느냐, 또는 만기 이런 것에 따라 달리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용 상태하고 차익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요 이제 신용 상태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 신용 상태 가장 신용 상태를 잘 보고 대출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발달된 금융시장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런던 시장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런던 시장에서는 이제 리보라는 금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국은 3%, 뭐 이제 한국은 3%고 뭐 런던 금리에다가 일본은 1%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았습니다. 걔들 다 정해놓았는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용 상태에 대해서 하는 게. 그리고 차입 기간 이거는 이제 발달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차입 기간 이런 거 같은. 이거는 뉴욕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뉴욕에서 1년물, 2년물, 뭐 5년물 이렇게 해가지고 10년물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게 발달. 그거가 뉴욕 금융시장의 장점이 요 차입 기간별로 대출 금리를 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인트로덕션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요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는 이제 다른 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아까 보았듯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금리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은 지금 매월 1회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저희 내부의 이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7분이 이제 합의제 형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뭐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은 수단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대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시중금리 수준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할 때나 이제 대출할 때, 저희가 대출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개인 대출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은행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그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데 현재 RP 7일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팔 때 7일 뒤에 다시 사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어떤 국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중앙은행 국채를 가지고 거래를 말하는데 국채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7일 뒤에 다시 사기로 하고 그 사이에 7일간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판매 조건부 채권 매각이라 그럽니다. 이제 파는 거.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7일짜리 채권을 사고 7일 뒤에 다시 팔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판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이라고. 그걸 RP 매입. 이제 이렇게 리퍼처스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요게 뭐냐 그러면은 채권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판매 조건부 채권 매각이라 그러면은 채권을 팔고 일주일 뒤에 다시 사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자를 그죠? 판매 조건부 채권 매각이라 그러면은 팔고 다시 주면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여러분들한테 국채를 담보로 7일 동안 돈을 빌린 겁니다. 그거를 빌린 거고 판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은행이 이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 돈을 빌리는 거 그걸 말합니다. 7일 동안. 예, 그거 결국 이제 담보대출이 되는 거죠. 담보대출. 실제는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금리, 장기금리, 이제 은행금리로 순차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 투자 같은 실물 부분에 가도록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도 내리고 8월 10월에 내리면은 대부분이 이 단기금리 있죠. 콜 시장이라든지 또는 CD 금리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반영이 됩니다.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수신금리 이런 거는 한 일주일 뒤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이제 한 달 뒤에 그게 보통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신용협동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업용 농협, 농축수협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수신 여신 다 합해가지고 한두 달 뒤에 반영이 됩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뒤로 시간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금리라고 하는 이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바로 이거는 이쪽은 굉장히 이제 중앙은행의 행태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예측이 되면은 이제 미리 반영을 또 합니다. 미리. 이 사람들은 9월달에 반영을 하고 막 그럽니다. 10월에 금리를 조정할 때 미리 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이제 예측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그날 당일날 바로 반영하고 이 장기 금리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크게 시장금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있는데 먼저 시장금리의 결정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금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는 이제 수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수급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자가 자기의 수요 스케줄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고 공급자도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건데 이제 단기 시장 금리는 이런 이제 수급 요인도 있습니다. 수급 요인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뒤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돈이 한 달 정도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행에 넣기도 그렇고 그럴 때 한 달 정도만 빌려주고 싶은 그런 수요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 한 달만 내가 공급해주고 싶다 돈을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니까 한 달만 내가 빌려 쓰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만나는 게 이런 게 단기 시장입니다. 이거는 개인들도 이런 수요가 있고요. 수요 공급이 있고 기관들도 이런 수요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콜 시장, 그 다음에 아까 CD 유통시장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은행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시장 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고채라든지 회사채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중앙은행의 지금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장에서 앞으로의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건지 또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예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가지고 장기시장 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벽시 같이 벽시를 뿌려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날 거냐 앞으로 GDP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장기시장 금리에는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되고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거 기대를 예측하는 것이나 중앙은행의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나 동일한 그런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현재 행태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 합한 그런 것이 이 장기시장 금리에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시장 금리에도 이제 수급 요인이 있습니다. 이 장기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빌리는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정부. 국채를 많이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인데 결국 이제 보험사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사게 됩니다. 그 국채를 사게 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우리나라 신인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국채 신인도가 또 높아져가지고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외환 보유고에다가 한국의 국채를 이렇게 사가지고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수요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더 많이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런 수급 요인도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신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수진금리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냥 한국은행에서 그냥 이제 지시해가지고 그냥 너희들 얼마 받아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한 2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20년 후부터는 이제 금리 자유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이 한국은행법하고 저희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금융계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은행들이 지금 뭐 모든 금리를 자율적으로 다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금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시장금리,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장금리를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은행과의 경쟁을 하니까 타행의 이제 금리 수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얼마나 이제 그 수신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으냐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그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 이거는 이제 그 기준금리, 자기네들 대출금 실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이제 그 빌리는 사람이 신용도 또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예금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나면은 대출을 해가지고 뭐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면은 그런 수익률에서 자기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신금리로 보통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은행들이 돈을 잘 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정기예금금리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은행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은행이라도 가서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게 벌어오니까 수신금리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신금리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리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동향에서 먼저 단기시장 금리를 보겠습니다. 단기시장 금리에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금리 1일 물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 유통수익률 91일 물짜리 이거 다 CD 유통수익률이고요. 이럴 때 이제 지금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2008년 제일 높은 데가 2008년 8월 정도 될 겁니다. 8월, 9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계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왜 올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 올렸는데 바로 이제 2009년 9월달에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것을 수습한다고 다시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됐던 겁니다. 쭉 내려가지고 오다가 이제 또 2000한 이제 10년 말 정도부터 또 올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2012년도에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내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월호 때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유축이 돼가지고 그거 좀 이제 대처를 지금 한다고 지금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콜금리 1일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금리 1일물인데 이것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짜리 건데요. 그리고 CD 유통수익률 91일물도 약간 격차는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콜금리는 이제 그 은행하고 이 증권사 또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하는 데가 있어요. 펀드 그 세 개가 이제 이렇게 하루짜리를 그냥 담보도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짧게 이제 운용을 하는 시장인데 이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이 가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2% 지금 2%인데요. 2%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금융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 사람들을 보고 니네들 이거 2%로 해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를 하지 않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큰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너희들 앞으로 7일 정도 빌려주는 거 있는데 그거 그냥 2%로 내가 오면은 무조건 빌려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니네들끼리 거래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2%에서 훨씬 높다든지 2%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어렵겠죠. 그죠?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큰 손이니까 발권을 가지고 뭐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수 있고 이제 그 2%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7일짜리를 2%를 딱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저 이제 1일짜리 거래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2% 근처에서 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91일짜리 CD 유통하는 사람들도 거의 뭐 그 근처에서 자기네 수급 요인 조금 반영하면서 저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이 단기 시장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금융시장은 자기네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그냥 2%로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2%를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를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이득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2%를 한 거고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시장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이제 대표적인 게 국고채 3년물하고 회사채 3년물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2009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위기 직전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갔는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09년 초에 저희는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게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미리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미리 이제 금리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올리겠지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경기라는 게 아주 회복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해지면서 내려왔고요. 예. 그 측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올라갔다 좀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좀 괴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여기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보다 그림에는 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8월달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 7월달에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7월달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국고채하고 회사채
거래하는 사람들. 왜 그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8월 때 내릴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사고 팔 때 내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예측을 그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이제 장기채권 금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수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수준이 국고채 금리가 지금 오늘 국고채 금리가 2.3년물이 한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2.2%밖에. 그런데 이제 요때 보시면 요때 한 6%였는데 지금 계속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에는 몇 %였을 것 같습니까?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굉장히 고금리였는데 그때는 이제 10%가 넘었습니다. 10%가 넘었는데 그때는 10%가 넘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10% 위로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뒤로는. 외환위기 뒤로 97년 이후로는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요거는 좀 여담인데요. 이거는 이제 99년도에 이제 대우 사태가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금리가 이제 10% 밑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온 거예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그 대우그룹이 굉장히 많은 이제 대기업으로서 차입을 많이 했는데 그 그룹이 이제 무너지면서 금리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90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금리 논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왜 10% 밑으로 못 떨어지느냐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높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막 이런 논의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10% 밑으로 확실히 이제 내려와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금은행의 여수신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를 보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2008년도 8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요.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이 8월 때 2.36인데 뭐 10월 달에는 2.3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다음 시장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금리 수준이 이제 현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96년도부터 우리가 금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왜 96년도부터 금리 통계를 내느냐 그러면은 95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이 지시를 했거든요. 금리를 정해가지고 너 이대로 거래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은행들이 뭐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96년부터는 금리 자유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은행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통계를 96년도에 편제를 했는데 그때 이래 이제 지금 가장 최저 수준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신규 취급의 기준인데요. 잔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잔액 기준은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고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내려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는 이제 지금 제가 예금은행하고요, 상호금융하고 저축은행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이제 예금은행이 5.87% 있고 상호금융 농협이라고요. 요게 이제 6.03%, 그다음 저축은행이 6.91%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금은행이 2.43, 상호금융 농협이 2.69, 저축은행이 2.81, 거의 차이도 없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더 이제 급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2013년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양증권 사태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신탁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이 물건을 사줘라는 겁니다. 이 물건을 내가 지금 이 CP라는 물건을 좀 금리가 많이 준다는 이거를 좀 사고 싶다. 그럼 은행에 이야기하면 은행이 이제
그대로 사주는 겁니다. 그거를 은행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신탁 상품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금리를 좀 더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파산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2013년도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래가지고 은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막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은행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은행은 영업을 할 때,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제 너희들 대출을 할 때, 예금에, 이제 대출을 100을 하면은 예금을 너희가 최소한 100 이상은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라. 다른 데서 빌려와서 하지 말고 예금을 항상 어느 정도는 해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채운 거예요. 채우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뭐 예금을 그렇게 막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우대 금리를 좀 적게 주고 이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왔고, 최근에는 이제 기준금리까지 내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금리 통계 편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금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콜금리가 있는데요. 콜금리는 이제 그 중개거래하고 직거래 두 가지 있는데 거의 한 99% 이상이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고 직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우 이제 낮고요. 이 뭐 중개거래, 직거래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중개를 이제 이 중개거래는 이제 콜금리의 중개거래는 이게 자금 중개 회사라고 하는 데가 이게 복덕방이 됩니다. 부동산을 따지면 복덕방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라는 요 세 회사가 있는데, 요 세 회사가 중개를 한 그 중개 거래의 내역을 이제 거래 기준으로 가중평균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세 회사를 단순 평균하지 않고 가중평균을 합니다. 가중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는 요거는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몇 프로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한국은행 금융망에 콜거래 시스템에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가중평균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는 게 요 중개거래 1일물짜리 1일물인데요. 요거 영어로는 뭐 오버나이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버나이트, 하룻밤을 지낸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금리는 CD 유통수익이라고 91일짜리가 있습니다. 91일물짜리가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10개 증권사가 있는 이제 이게 복덕방을 합니다. 복덕방을 하는데 중개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91일물짜리 CD의 최종 호가 수익률을 이제 이걸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하면은,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 빼고 제일 낮은 거 하나 빼서 8개를 단순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CD 유통수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복덕방을 하는데요. 중개회사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10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고 해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을 했고, 요 10개 회사가 이제 금융투자협회한테 자기네 거래 내역을 이제 이렇게 단순 평균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산정 고시하고, 요거는 매일 이제 산정이 됩니다. 요 콜금리도 매일 산정되고요. 그런데 이제 CD 금리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통수익률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행 금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CD도 처음에는 발행하고, 그걸 CD를 가진 사람이 이제 CD를 뭐냐면은 Certificate of Deposit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예금 정서이지 않습니까? 양도성 예금 정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예금하고 다른 거의 똑같은데 채권의 성격을 가진 예금이라 그랬고요. 양도성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 뭐가 차이 나냐면, 이거는 예금하고는 달리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그냥 해지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금은 가다가 그냥 금리 좀 손해보더라도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가운데.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요건 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유통이 이제 되면서 이제 이렇게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그 CD 유통 수익률은 이제 유통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데, 이 발행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발행 금리는.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 중에서 세 번째로 채권 유통 수익률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낸 호가 수익률, 최종 호가 수익률 중 2개를 제외하고 6개를 단순 평균합니다. 여기는. 그것도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국고채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물, 국민주택대권 5년물, 통한채 91일 2년, 한전채 3년, 상금채 1년, 회사채 AA- 등급, BB- 등급 3년,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채권 유통 수익률은 이제 발행금리 통계는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유통 수익률이고요. 발행금리는 이제 이게 발행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 수익률을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통 시장에서 예컨대 처음에 이제 그 100억짜리 채권이 100억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100억의 돈을 빌리면서 3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 하면은 그 발행금리는 3%죠, 그죠? 3%인데 만약에 그 다음 날 전반적인 시장금리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2%가 되는 거예요. 은행 가니까 2%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제가 3%로 샀는데 그 다음날 시장금리가 2%가 되어버렸다. 이걸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은행 가면은 2% 금리밖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쪽지에는 300억을 100억 채권인데 3억의 이자를 준다. 이렇게 1년에 3억 이자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 쪽지는 시장금리가 2%로 만약에 다음날 툭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150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뒤에는. 그 다음날은 이 채권의 가치는 150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발행했을 때 100억이라는 건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100억짜리를 발행했지만은 150억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이 채권은 5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변동을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의 가격이. 그러면 이제 150억 분에, 이제 채권의 가치가 150억이 된 거죠. 150억 분에 1년에 3억 이자를 받으면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 채권의 수익률은. 2%가 되겠죠. 이 종이 쪽지는 3억을 준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150억 분에 3억이 되면은 수익률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일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 채권의 가격이 달라지면서 수익률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10개 증권사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금융투자협회한테 보내면은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를 떼고 8개만 단순 평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융지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편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은행 중심으로 이 통계는 되어 있고, 97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저축은행도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협, 그 다음 상업운용 농협 이런 것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후에는 이제 이런 금리 통계에서 이제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통계도 이제 서류 편제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통계는 이제 17개, 우리나라 17개 예금은행이 있습니다. 예금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하고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의 평균적인 수준을 측정을 하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외환, 시티 7개인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산업기업 요 은행들을 우리가 특수은행 그렇게 보통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방은행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4개, 그 다음에 지방은행 6개, 17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기는 매월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날짜는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말일경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상품은 우리나라 원화의 수신이나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외화 수신과 대출금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화로 하는 대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달러와 예금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한 것만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통계 작성 방법은요, 이제 신규 취급액하고 잔액 기준 요 2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신규 취급액은 이제 요거는 최근에 금리 동향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건설공사 계약이라든지 법원 판결 등에서 중고금리로 영향된다 이렇게 됩니다. 중고금리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레퍼런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어 단어에 리퍼 투 이래가지고 참조하다 이런 뜻이 있죠. 리퍼 투 그겁니다. 그거는 건데 법원에서라든지 이제 일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둘이가 뭔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어떤 금리를 우리가 그 금리대로 주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넣는 거예요. 7%, 5% 이렇게 글자를 쓰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8월달 금리를 우리가 같이 고금리대로 주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쓸 때 그것을 이제 중고금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설공사나 법원 판결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액 기준 예수님금리 요거는 이제 은행이 지금까지 이제 이 신규 취급액은 이제 은행이 8월달 통계 같으면 8월달에 신규로 계약한 거, 그것들의 평균이고요. 잔액 기준은 은행들이 8월 말에 지금까지 계약했던 게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거래의 평균입니다. 잔액 기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기준은 지금까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계약한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에서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래.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8월 말에 대차 대조표상에 남아있겠죠. 장애인들. 그렇게 남아있겠죠. 그런 건데, 요것은 이제 이 예대금리차를 통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제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얼마를 지금 금융기관에다가 지금 원리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게 나타나고, 이자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취급액 금리인데요. 신규 취급액 가중 평균 금리인데, 요것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가중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17개 은행이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쫙 이렇게 17개를 보내오면은 그거를 단순 17분의 1로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은행 7개 있죠.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큰 은행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갑니다. 그 은행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그 은행들이 변하면은 전체 금리가 변하고 그렇게 이제 구조가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평균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거래액을 가중치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요 밑에 신규 취급액 시그마분의 요걸 하면 요게 가중치가 되겠죠. 가중치에다가 요 금리를 곱해가지고 각 기간의 금리에다가 요게 가중치가 됩니다. 가중치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은 은행하고 다시 이제 5년을 더 하자. 이렇게 할 때 이제 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신규 취급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계약은 이 신규 취급액으로 이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요. 예.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해당 월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십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 월간 보유 잔액을 가중치로 산출했다. 이거는요. 이 가중치가 전체 잔액분의 어떤 해당 은행의 잔액 곱하기 이제 금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중평균 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예대금리차로 이래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이제 예대금리차가 대출 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이렇게 이제 뺀 걸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수지를 알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가계의 이제 금융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대금리차는 총 대출 평균금리에서 총 수신 평균금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총 대출 평균금리는 이제 신규 취급액이 없는 마이너스 대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총 수신에는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수시 입출식 예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수익이 되는 이제 금리, 비용이 되는 금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빼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얼마를 지금 금리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해석상의 유의점은 이게 이 예대금리차,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우리가 보통 예대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은행 수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대략적인 것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정말 이제 진정한 은행의 수익성을 보려고 하면은,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은행이 만약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이 아주 이렇게 안전한 걸 팔아가지고,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안전한 걸 팔아서 예대금리차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익성에 크게 해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건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은행이 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 이런 걸 이제 영업을 해서 이 예대금리차 벌어졌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아지느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팔았을 때 이게 높아지는 낮아지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안전한 걸 많이 팔을 때는 손실이 좀 적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에 예대 마진이 낮았다고 해서 수익성이 꼭 이렇게 안 좋은 거냐. 그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내는데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8월 달에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이렇게 이제 하고요.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이제 2.36%, 대출금리 4.18, 그리고 금리차는 1.82 이렇게 하고 총 수신금리는 2.06, 총 대출금리 4.53, 그래서 이 차이가 2.47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계속 줄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대금리 차가 좀 줄어들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예금은행 수신금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축성 수신 평균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순수 저축성 예금에다가 시장형 금융상품을 합친 걸 이렇게 저축성 수신 평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 이제 수신금리입니다. 순수 저축성 예금에는 들어있는 게 예금하고요, 적금하고 상호부금 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예금 보험이 된다고 이래 보면 되거든요. 예금 보험이 되는 것들입니다. 요것들은 은행에 이제 맡겨놓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정기 예금은 잘 아실 거고, 정기 적금은 이제 매달 이렇게 얼마씩을 이제 납입을 하는 거고요. 상호 부금은 이거는 좀 안 들어보실 텐데, 이거는 적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한 계약 금액의 한 3분의 1을 넣으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약 금액에서 한 3분의 1만 불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말하는, 요거는 아직까지 좀 상품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들 합친 게 순수 저축성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형 금융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수시를 받을 때 CD, 아까 말한 양도성 예금 증서로 받을 수도 있고요. RP, 환매 족구부 채권, 이것도 할 수 있고요. 표지엄, 금융채 이랬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CD는. RP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환매 족구부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표지엄은 이게 이제, 요거는 상품이 좀 이제, 거래 구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행들이 이제 기업들로부터 어음을 받지 않습니까? 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을 가지고 뭐 쪼개거나 이렇게 합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 금융채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이 채권에는 이제 후순위채라든지 전환사채 등을 제한하는 일반 금융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순위채는 이제 선순위채가 있고요. 보통은 있고, 후순위채는 이제 순위가 뒤로 이제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고, 요 전환사채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채권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후순위채 전환사채는 이제 은행의 비하이스 자본 비율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좀 발행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게 좀 금리가 좀 높습니다. 높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조사 대상에서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조사 대상에서 뺐는데, 요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뭐 모집단에서 뺐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대상 모집단에서 뺐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시장형 금융 상품은 이제 요것은 이제 보통 개인들은 이것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탁이라든지 또는 펀드, 그다음에 보험사 이런 데서 이제 이것을 삽니다. 이것을 사고, 우리는 그쪽에다가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신탁에 가입한다든지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이제 보험을 그런 이야기는 이것을 이제 대신 사게 되는 거죠. 대신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요 시장의 금융상품 은행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은행이 도매로 수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소매로 수신하는 게 아니고 도매로 수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금리에 민감해가지고, 기관들이,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은행을 거래를 하니까, 금리라든지 민감해서 막 되게 많이 빨리 빠져나갔다가 또 빨리 들어오고,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거래가 막 활발했다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감독 당국에서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좀 이제 적게 취급을 하라, 이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대출할 때 예금을 어느 정도로 반드시 가져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은행들한테 많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규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출금리를 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대출금리는 이제 크게 가계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대출이 있고 공공 및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 및 기타 대출은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지방정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비영리 단체, 예컨대 무슨 영리 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 대출해 주는 여기 공공 및 기타 대출에 들어가고 이제 가계대출은 이제 저희가 5개 형태로 이렇게 놓아둔데요. 여기 이제 앞에 4개는 이제 사실상 요게
주택담보대출, 집담보대출, 예지금 담보대출, 보증대출, 요거는 사실상 이제 뭔가 담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담보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주택일 담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건설중인 이제 어떤 건설사가 대부분이 보증을 서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예지금 담보대출은 우리가 이제 예금을 갖고 있으면은 예금을 우리가 3% 예금을 들었는데 1년짜리 들었는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면은 그걸 해약을 하지 말고 이제 그 3%에다가 뭐 알파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빌릴 수가 있어요. 돈을. 그런 걸 예지금 담보대출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보증대출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전세자금 대출 같은 데 보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끌어와서 은행에서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가 이거는 담보가 돼 있는 거 이 네 가지는.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일반 신용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일반 신용대출은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10등급 따라서 이제 신용도가 있고 그게 금리가 다 다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예.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대출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요렇게 이제 있고 분류가.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금, 시설자금 여기 있는데 운전자금은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비를 구입한다든지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할 때 이제 빌리는 돈이고요. 시설자금은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제 자본재를 사는 거죠. 이제 기계 설비 같은 거 살 때 근데 그때 빌리는 돈을 시설자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는 건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통계가 이제 분포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분포.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2% 미만,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이제 거기에 금리가 여기 들은 게 몇 프로냐 이런데 이게 이제 2013년 말만 하더라도 3% 이상의 금리가 10%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게 보이고요. 이제 이런 걸 보라고 이런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분포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중으로 이제 비중 통계에서 이제 고정금리 대출하고 특정 금리 연동 대출이 얼마나 팔렸느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을 보시면은 이제 2013년 12월에는 고정금리가 12% 팔렸는데 14년 지금은 47% 이렇게 팔리고요. 예, 많이 팔리고 그때는 작년 말에는 수신금리 연동이 70% 팔렸는데 지금은 38%밖에 팔리지 않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아까 고정금리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시장금리 연동은 이거는 아까 이제 금리가 원가 구성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기준금리를 시장금리로 하는 겁니다. 시장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D하고 금융채 금리, 국고채 금리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신금리는 이제 요거는 코픽스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이제 수신금리 이렇게 말하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고 프라임네트 연동 요거는 이제 아주 이제 이거는 이제 97년 전에요. 97년 전에 외환위기 전에 요거는 이제 프라임네트 연동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우량 고객한테 주는 금리가 은행에서 정하고 거기다가 우량은 뭐 알파를 취하고 불량은 뭐 4%를 하고 뭐 이렇게 시종교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했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라임네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투명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 프라임레이트에서 시장금리로 많이 옮겨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시장금리 중에서 이제 CD 연동이 많았었는데 CD가 이제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지표로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시 코픽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여기 수신금리 연동이라 해서 여기로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해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이 5가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신가의 대출금리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만, 이제 잔액은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신규 취급을 기준으로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픽스라고 있는데요. 이 코픽스는 그 은행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부분이 요 이제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코픽스에다가 이제 은행별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산출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로 하시는 분들의 한 80%가 코픽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픽스를. CD라든지 금융채 연동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픽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코픽스는 이제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조달 관련 정보를 이제 기초로 산출된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규 취급액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9개 은행, 요 이제 대표도 한 이 9개 은행을 합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한 90% 정도 커버를 합니다. 요 은행들 9개 은행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15시에 은행연합회에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는 요 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걸 기준금리를 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금리 통계를 찾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제 먼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www.bok.or.kr인데 여기에 요거 맨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경제통계 시스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런 데가 들어가거든요. 요런 이제 경제통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4번의 금리칸이 있습니다. 4번의 금리칸이 있고요. 거기에 시장금리가 있고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 중에 대출금리가 4.2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규 취급의 기준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보고 싶은 금리를 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대기업 대출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검색 주기가 나옵니다. 월로 할 수도 있고 분기, 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검색 기간은 여기 설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에코스의 이제 하나의 장점이 이제 복수 통계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복수 통계. 요 이제 보시면은 요 통계 검색에서 간편 검색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간편 검색이고 여기 복수 통계 검색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시장금리 있지 않습니까? 시장금리 뭐 하고 지금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두 개가 있는데 이 시장금리를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요. 또 예금은행 가중평균을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복수 통계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검색 기간 주기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통계 검색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가시면은 이제 채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D, 유통수익률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채권 정보센터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채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맨 앞에 보시면 최종 호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호가 수익률. 이 호가 수익률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조회 1 이래가지고 일별로 이거 나옵니다. 일별로 나오고 기간별 이걸 하더라도 그냥 월별로는 나오지 않고 이제 일별로 쭉 이렇게 나이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국고채권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최종호가 수익률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요거보다 더 이제 더 깊은 걸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국고채권 이제 만약에 2년짜리를 여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통계에는.
113님만 나오는 이인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채권 시가 평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시가 평가 회사에서 자기네들 추정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예.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 이제 올려놨습니다. 뭐 2년짜리도 있고 커버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 나오면 연구 목적으로는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최종 호가 수익률은 요거는 발표하는 데가 이제 금융투자협회고요. 협회가 직접 증권사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거고, 채권 시가평가 수익률 요거는 채권 시가평가 회사가 이제 증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자기네 연구하고 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나오는 이제 통계. 은행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걸 여기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코픽스 여기 발표를 하고요. 코픽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금리를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은행별로 어떤 금리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은행 금리 비교해가지고 예금금리, 대출금리, 신탁금리 이런 것들을 은행별로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할 상환 방식 가계대출금리에서도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이래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별로 뭐 신용 등급별로 쭉 이렇게 평균 금리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아까 이제 코픽스와 비슷한 건데요. 이제 보험 개발에 가시면은 이제 보험 이율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공시 기준 이율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공시 기준 이율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적용되는, 예컨대 지금가 10월이잖아요. 11월 달에 여러분들 계약할 때, 보험 계약을 할 때 몇 프로 정도의 금리로 계약할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과거 것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퇴직연금보험을 계약한다든지 또는 상해보험을 계약할 때 거기도 보험회사도 이율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율인데 그 보험회사들이 이 공시된 이율에서 이제 위로 100bp, 밑으로 100bp 뭐 그 사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금리 통계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시기준 이런 거는 이제 할 때 보면은 이제 정기 예금 수익률하고 그 전달의 정기 예금 수익률하고 뭐 이제 국고채 수익률하고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을 해서 그렇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한 요 4가지 정도, 네 기관에서 지금 금리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리 통계가 잘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잘 돼 있는 속하고요.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데고요. 우리보다 좀 못한 데가 일본이고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호주 이런 데는 금리 통계가 거의 잘 돼 있질 않습니다. 잘 돼 있질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드렸는데. 오늘 강의해주신 경제통계국 이주영 차장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